안녕하세요. 유감독의 휴먼 극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지난번 한국 미니픽션 작가의 제3회 신인상 수상작 중에서 두 작품은 낭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리의 성 박정훈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 전에 우리 한국 미니픽션 작가회에서 무크지 미니픽션 2022년 보모가 나왔어요. 이 작품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특별한 작품이 있어요. 미니픽션을 릴레이로 만들었어요. 기획 특집으로. 그래서 요 기획 특집된 미니픽션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의 성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PCR 검사 결과는 양성입니다. 7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고요. 기획과 해설은 이하은 소설가가 했습니다. 한국 미니픽션 작가회 현 회장님이시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새 2해를 넘겼다. 사람들의 정이 오가는 자리에 침투하고 서로를 경계하게 만드는 코로나는 삶의 많은 모습을 바꿔놓았다. 가까운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을 피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숨결에도 흠칫 놀라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던 수천 년 경험으로 나온 격언도 하루아침에 바뀌어 뭉치면 위험하고 흩어져야 안전하게 되었고, 명절이면 고향에 내려오지 말아달라는 플래카드가 나붙고 부모를 찾아보지 않는 게 효도가 되었다. 미니픽션 4집에서는 이 잔인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신풍속도를 특집으로 다루어 보았다. 릴레이 형식으로 연결된 7편의 미니픽션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결코 알지도 못했고 만날 일도 없었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숙주가 된 사연들을 역학 추적한 것들이다. 7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써내려간 글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개인의 사생활조차 지켜질 수 없는 코로나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되는 일 하나 없던 한 남자가 이혼 판결까지 받는 데서부터이다. 첫 번째 에피소드, 이진훈 작가, 꼬이고 뒤엉킨 내 인생. 남자는 이혼한 아내와 함께 카페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그곳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결국 생활치료센터에 갇힌다. 두 번째 에피소드, 윤신숙 작가. 친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킨 사람은 카페에서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들이다. 세 번째 에피소드, 이성우 작가. 승리자를 만나기까지. 공원을 배회하던 무직자는 길거리에서 포교 중이던 사이비 종교인에게 포섭당한다. 사이비 종교인들은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네 번째 에피소드, 조 데레사 작가. 베스트 프렌즈. 다문화 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양성 통보를 받고 두려움에 떤다. 사이비 종교단체에 드나들던 어느 다문화 가족 때문이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 서빈 작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다문화 센터에서 미술치료 봉사를 하게 된 어린이집 미술 강사는 다문화 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몸에 열이 오르는 걸 느낀다. 여섯 번째 에피소드, 김정묘 작가. 당신의 아침은 평온한가요? 누구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조부의 집안에 코로나가 들어왔다. 어린이집 미술 강사가 확진자가 되었으니 아이는 밀접 접촉자이다. 생일 축하 파티 준비에 신이 나 있는 아이를 보니 기가 막힌다. 일곱 번째 에피소드, 김채옥 작가. 안전한 곳이 없다. 어느 은둔형 외톨이가 채팅남을 만나러 수년 만에 첫 외출을 한다. 그런데 채팅남이 확진자가 된다. 언니에 의해 감염되었던 자신 때문인 걸 알고 외톨이는 이성을 잃어버린다. 난폭해진 외톨이는 결국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일곱 번째 에피소드에 나온 은둔형 외톨이와 채팅남은 사실 두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한 카페의 연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자신들도 알지 못한 사이 그들은 이 릴레이 역학 추정 미니픽션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 역시 누군가에게서 감염되었고 바이러스는 또 어떤 숙주를 찾아갈지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 끝은 아무도 모른다. 제가 이 작품을 쭉 읽어봤는데요. 너무 재미있어요. 7명의 작가가 릴레이로 만들면서 다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 있고 아주 재미있게 잘 꾸며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픽션 무쿠지를 정기 구독하는 방법과 또 사서 보는 구입 방법, 그리고 그 한국 미니픽션 작가의 카페에 대한 소개를 제가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미니픽션 작가의 제3회 신인상 수상작 박정훈 작가의 요리의 성입니다. 요리의 성. 제가 견습날 처음 본 그 아저씨는 바람이 심한 날임에도 계속 일하겠다며 팀장을 회유하려고 했어요. 아저씨나 저나 줄에 매달려 있는 시간만큼 급여를 받거든요. 그런데 뇌리에 남는 건 그런 회유가 아니라 동료들이 아저씨를 대놓고 조롱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확히는 팀장이 자기보다 10몇 살 많은 백발의 배 나온 아저씨를 배움이 늦고 어리숙하다면서 어린 동생처럼 무시하면 그 곁에서 같이 캔커피를 훌쩍거리고 있는 다른 동료들이 같이 시시덕거리며 맞장구를 쳐주는 식이었죠. 케이블바 하나 제대로 조작할 줄 모르는 양반이 그렇게 나대다가 뚝 떨어지면 갯값도 안 나온다는 둥, 당신 때문에 업체 변경이라도 되면 책임질 거냐는 둥, 조롱조가 쏟아져도 아저씨는 늘 바보같이 웃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딩 외벽 유리창 청소일은 늘 티오가 적어요. 돈을 꽤 많이 주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텃세도 꽤 있는 편이었어요. 당시 저는 최저시급 조금 넘게 받는 일개 알바생에 불과해 어떤 대우랄 게 전혀 없었죠. 그냥 남이었죠. 못하겠다고 돌아서면 그냥 보내도 별탈 없는 일들만 주어졌어요. 이를테면 1층 트럭에 실린 청소 도구들을 화물 엘리베이터에 실어서 옥상까지 옮기는 거라든지, 외벽 케이블카가 올라오면 작업자들이 건네주는 걸레를 받아다가 물에 빠는 일들 같은 거요. 밥도 따로 먹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저랑 같이 먹었어요. 입사한 지 4년째인데도 그렇게 옆 테이블에 앉아 따로 밥을 시켜서 먹곤 했대요. 팀장 자리가 공석이 된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어요. 팀장이랑 동료들 절반이 돌연 사퇴를 했는데 그게 쉬쉬한다고 숨겨지나요? 실은 전부 해고당한 거였어요. 동료들끼리 서로 불법 도박을 했다가 불화가 생겨 그들 중 한 명이 팀장의 임금 횡령 사실을 내부 고발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크게 공석이 생긴 자리에 저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1년 만에 정직원이 됐으니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본사는 아저씨에게 팀장 자리를 제안했어요. 경력도 우리 중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또 그만큼 많은 임금을 횡령당했던 것의 보상 차원이었을 텐데 그것을 아저씨는 거절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이 돈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아시겠지만 저희 업체는 조이기업 계열사 빌딩 외벽 청소를 모두 전담했어요. 오전 8시 30분에 옥상 케이블카에 올라서 거의 대부분 점심 전에는 일을 끝내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본사 건물은 근무 스케줄을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오전 타임에 근무를 못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1시부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시에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그곳 건물 층수가 옥상까지 총 36층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한여름 가장 뜨거운 시간에 햇볕을 쨍하고 반사하는 통유리 외벽에 매달린다는 건 그야말로 지옥불 위에 몸을 매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따져 물으니 업체를 고용한 기업 오너의 뜻이라더라고요. 꼭대기층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하는데
유리창 밖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오너가 거슬려 했다는 게 그 이유래요. 그런 결정 자체도 납득이 안 됐지만 도대체가 얼마나 갑질이 몸에 뱄으면 그런 부당한 사유가 아무런 여과 없이 저희에게 전달되는 것인지 참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아저씨한테 차라리 아예 늦은 오후나 저녁에 작업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아저씨가 말하길 그건 더욱 불가하대요.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으세요? 통유리라는 게 대낮에는 거울 같아 보여도 밖이 조금만 어두워지면 내부가 훤히 보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하등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심정을 우리는 존중해줘야 한다고, 그것조차도 이 일에 주어진 업무라고 아저씨는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물었죠. 그러면 그냥 벽면을 콘크리트로 짓지 왜 통유리로 지은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선생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단가 때문도 있어요. 근데 그게 50보 100보인 게 통유리의 과한 채광은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냉방비를 높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반박을 했더니 아저씨는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중성 때문이래요. 아니요. 유리 구조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이중성이요. 안에서 밖을 보는 전경뿐 아니라 밖에서 보는 불특정 다수의 시선 역시 그들에겐 필요하기 때문이래요. 퇴근을 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건물에 아직 불이 켜져 있는 층들을 바라보며 현재 자신의 입지와 처지를 되돌아보기도, 회사 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의 고단함이 저렇게 전시되어 가시화되는 게 저마다에게 나름 큰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선에 속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가까운 탓이래요. 너무 가까이 들여다봐서 불편한 거라고. 대낮에는 거울처럼 속을 알 수 없다가도 조금만 어두워지면 속을 훤히 다 드러내는 통유리 같은 그네들의 삶 속 경계에 비집고 들어가 돈을 버는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날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에요. 아저씨의 사고 소식을 듣고서 저는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사 건물 외벽 청소 날마다 결근계를 제출한 건 순전히 반감 때문이었는데, 어린 제가 간과했던 건 안 그래도 반타작에 나버린 TO에 누군가가 결근을 해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일이 두 배로 늘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요. 솔직히 말할게요.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보이콧을 하면 분명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본사에서 조치를 취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런 상황들을 원치 않았나 봐요. 평소 케이블카에 둘이서 탑승해서 하는 작업을 그 더운 날 혼자서 두 배로 하니 그 나이에 탈진 안 하고 배기겠어요. 다행히 안전장치 때문에 무사히 구조되긴 했는데, 정신을 잃은 까무잡잡한 백발의 노인이 얇은 쇠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언론에 적나라하게 보도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에도 꽤 손상이 있었나 봐요. 기업은 업체 측에 책임을 물었고 아저씨는 퇴사 권고를 받았죠. 혹사시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아저씨가 책임을 져야 했을까요?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아저씨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 착한 사람이 무슨 변명을 했겠어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저는 결국 아저씨를 대신해 신입 조수 한 명 데리고서 사수로 뛰게 됐는데, 그 더운 날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으려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아저씨한테도 너무 미안해졌고요. 아마도 그래서였을까요? 꼭대기층에 있는 회장실 외벽 유리를 청소하던 중에 문득 아저씨가 해줬던 통유리의 이중성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그냥 괜히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이었나 봐요. 왜 영화에서 취조실 장면이 나오면 밖에서 안을 일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울벽이 항상 나오잖아요. 취조를 받고 있는 살인마가 그 거울벽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형사, 검사와 눈을 마주치며 조롱하는 표정을 짓는 장면이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광량이 비대칭이라 낮에는 내부를 볼 수 없는 와중에
저는 유리창에 이마가 닿을 만치 얼굴을 바짝 기대서는 유리에 비치는 제 자신이 오너라고 생각하고 경멸하듯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 자신밖에 모르는 추악하고 더러운 네 속내가 훤히 보인다는 투로 그렇게 한 2분 정도를 가만히 있었어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다음날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조이그룹에서 외벽 청소 업체와 계약을 아무런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전날 했던 그 일이 떠오르면서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날 오전에 저한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세상에 조이그룹 오너가 저를 고소했다더라고요. 고소 사유는 사생활 침해래요. 나 참. 제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 밝은 대낮에 내가 어떻게 안을 들여다보았겠느냐. 그런 장비 같은 건 전혀 없다. 나는 그저 잠시 통유리에 비치는 나 자신과 눈싸움을 했을 뿐이다였어요. 제 고소건은 무혐의로 일단락됐지만 업체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아저씨에 이어 일하던 나머지 동료들 모두가 일자리를 잃게 생긴 거예요. 저는 조이그룹 오너의 그런 자의식 과잉적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기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에야 알게 됐어요. 3일 전 익명의 제보자로 인해 조이그룹 오너의 불륜 스캔들이 터졌다는 걸요. 상대는 최측근 여비서인데 그 미래 장소로 지목된 곳이 무려 그때 제가 얼굴을 대고서 2분 동안 희죽거렸던 꼭대기층 회장실이라는 그 기사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정말 한참을 웃었어요. 제가 통유리 앞에서 가만히 희죽거렸던 그날 과연 오너가 날 보고 있었겠구나. 기분이 어땠을까?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혹시 그때도 비서랑 같이 있었으려나? 그 와중에 내가 창문에 매달려서 그런 경멸 어린 미소를 짓고 있던 거였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서 한 3분 동안은 쉬지 않고 웃었던 것 같아요.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전적으로 오해예요.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다 터놓는 이유는 제가 했던 돌발 행동 때문에 본사 건물이 시공된 이후로 근 10년 동안 줄곧 외벽 청소를 담당해온 베테랑 업체와 등을 돌리실 필요 없이 그냥 저 하나 해고하면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젊고 한창이지만 다른 분들은 모두 가장이시고 처자식을 위해 하루하루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인데 저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나는 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업체 측에도 제가 벌인 이 일의 전말을 모두 알렸어요. 이제 담당 인부들에게 새로운 매뉴얼이 생겨서 앞으로 오해 일으킬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건 그냥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있구나 하고 넘기면 될 일인 거예요. 물론 그 스캔들도 정정보도가 난 것처럼 저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리고 마음 쓰이게 한 거 정말 사죄드린다고 회장님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다예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